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뭐냐고요? 물음병.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꾸 이제 물음병에 관련한 과습 물음병에 관련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아파트 베란다는 벌써 이제 비상이 좀 걸리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물음병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3년 5월 말, 그러니까 초여름이 오기 바로 직전에 입문을 한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달 즐겨보고 한 여름 내내 정말 그 물음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애태우면서 여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한 뻥 안 치고 뻥 안 까고 한 3주는 제가 물음병만 판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그 물음병에 관련한 자료들을 쫙 그냥 막 무엇이든 다 찾고 읽어보고 뭐 했던 게 정말 여름 내내 그 짓만 했어요. 왜냐면 왜 논문까지 찾게 되었냐면 제라늄 온라인 카페에서 물음병에 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여름엔 다 물음병이야. 막 6월달 되니까 사람들이 베란다에다가 맨날 그 알코올 소독제를 뿌리고 막 그러대요. 물음병 균을 죽여야 된다고, 예방해야 한다고. 그리고 칼슘제를 막 뿌리기 시작해요. 연면 시비를 하고. 나는 노지인데, 나는 옥상인데 소독을 어떻게 해? 칼슘제 연면 시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사람들이 막 물음병 농약을 사서 막 이제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농약은 쓰기 싫은데, 고양이 때문에 나 농약은 쓰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물음병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제라늄 물음병에 관한 연구 논문이 없어요. 그리고 제라늄에 관련한 어떤 최소 박사님 정도들의 연구 논문이나 문헌 자료나 이런 거 제라늄 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다육이는 또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다육이도 여름에 물음병에 약한가 보더라고요. 전 다육이를 안 키워봐서 이제 몰랐죠. 근데 다육이도 여름에 물음병에 굉장히 약한 그 식물이고,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찾은 여러 가지 막 자료들 중에서 농업과학기술원의 지형진 박사님이 쓰신 다육이 물음병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 궁금했던 게 빵 뚫리는 그 느낌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컨닝을 하려고 화분을 앞에 놨어요. 제가 그걸 읽고 제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짧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물음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다들 막 이제 그냥 어떻게 물음병 과습 오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그 논문에 의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물음병인데 일본말 연무병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일본 말로는 연무병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음병이 무서운 게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증상이 나타났으면 무슨 약을 뿌려도
걔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병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삽수부터 멀쩡한 삽수부터 채취해서 그냥 심으시고 삽목하시고 이 모체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물음병이 제라늄과 다육이만 괴롭히는 거냐? 아니에요. 모든 식물의 발병이에요. 특히 우리가 먹는 것들, 배추, 그리고 과실나무 이런 것들도 물음병에 굉장히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음병 농약이라고 사서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사실은 배추 물음병 약이래요. 농약이래요. 그래서 거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뭐 1000대1 희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따만은 배추 기준이니까 우리는 2배 이상으로 희석해서 써야 한다고 그 박사님이 논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논문을 공부할 때 물음병인가 줄기썩은병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었어요. 보통 줄기썩은병은 이 흙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까맣게 이제 물러가는 게 주요 증상이래요. 근데 우리 물음병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줄기 중간에서 갑자기 멀쩡했던 줄기가 꼬맣게 막 까만 선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까맣게 된다거나 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논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줄기 썩은 병이었을 수도 있고 물음병이었을 수도 있대요. 근데 발생 빈도로 봤을 때 줄기 썩은 병은 그렇게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대신 물음병은 엄청나게 발생 빈도가 높대요. 모든 식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물음병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음병이 왜 무섭냐면 첫 번째 수분,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영양분, 이 3박자가 딱 맞아버리면 얘가 20분마다 2배씩 이 세균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어제 밤까지는 분명히 멀쩡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여기까지 까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래요. 20분 만에 2배씩 세균량이 이게 증가한다니.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물음병은 균이에요. 세균.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요. 이 세균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어위니아 카로토보라래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어위니아 카로토보라라는 아주 작은 한 개의 세포로 된 세균이에요. 근데 이 세균이 몸뚱이에 이렇게 편모라는 꼬리가 여러 개 달려가지고 막 물도 헤엄칠 수 있고 흙 속도 막 다닐 수 있고 공기 중도 막 다니고 뭐 하여튼 대단한 녀석입니다. 물음균이 이 박사님 논문에 의하면 상공 2000m 위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딱 처음에 읽는 순간 베란다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1차 그 부분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독제 안 뿌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균실에다가 정말 다 무균으로 소독해가지고 넣어서 무균실에서 키우지 않는 이상 뭐 공기 중에 물 속에 있는 뭐 물음균을 예방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소독제만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무서운 게 산소가 없어도 산대요. 진짜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주로 줄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눈에 줄기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뿌리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뿌리가 다 이미 망가진 다음에 이제 줄기까지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이 물음균 세균이라는 애가 막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얘가 건강한 식물을 직접 뚫고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식물에 난 어떤 작은 상처나 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잎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 식물은 상처가 없는데? 나 적심한 적 없는데? 하여 따주셨잖아요. 그리고 줄기 이 흙 속에 무슨 나는 몰랐지만 어떤 벌레가 있어서 어떤 벌레가 뿌리를 공격해놨어요. 그러면 아싸 좋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0분 만에 2배씩.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놈이 들어가서 우리 이 식물의 줄기에는 팩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고 이 섬유질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녹여버리는 효소를 뿜는데요. 그래서 줄기가 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름병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알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자, 이 무름병은 그러면 어떤 때 제일 잘 자랐느냐? 최적 온도가 28도 이상이요. 근데 또 너무 더우면 안 된대요. 40도, 38도가 넘어가면 얘가 좀 세력이 좀 약해진대요. 얘가 최저로 살 수 있는 온도가 3도. 그리고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온도가 38도. 자, 그럼 우리가 왜 여름 베란다에서 그 꼴을 당하게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님 논문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고온 다습할 때 얘가 창궐한다. 얘가 제일 살기 좋은 때인 거예요. 한겨울을 빼고 기온이 3도만 넘으면 얘는 전 세계 어디든 하늘에도 땅에도 강에도 내 방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살기 좋은 조건이 딱 맞춰지는 그때 고온 다습 그리고 그 수분과 영양과 온도 이게 딱 맞았을 때 얘가 미친 듯이 활개를 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제라늄들이 쓰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란다에서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가 다 무름균의 전성기 시절이다. 이렇게 돼 있고, 노지에서는 이제 5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름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건조래요, 건조. 건조한 상황이면 얘가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 여름에 무름병 예방한다고 제라늄에 물을 안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2달씩 물을 안 주잖아요. 왜냐면 제라늄은 건조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2달 물 안 준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굶겨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머 식물학대야 그랬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나중에 9월 돼서 물을 주면 걔네 9월에 다 가요. 그래서 가을 무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뿌리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뿌리가 다 망가졌는데 그 상처 속에 이제 수분이 딱 들어왔어. 9월달도 베란다 온도 38도 막 한낮엔 되겠죠? 9월 초에는? 그럼 애들 픽픽픽 다 쓰러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무름균은 사실상 예방이라는 것이 제가 논문을 이해한 바로는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개체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무름병에 더 강하고 어떤 녀석은 더 약하고 또 이런 것들도 있대요. 그리고 특히 여름 때 질소 비료 주지 마라.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 주지 마라. 그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 논문을 읽고서 이해했어요. 나는 누가 뭐를 하지 마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늘. 근데 그건 아무도 설명 안 해줘. 그냥 여름엔 질소를 주지 말래. 왜? 그랬더니 박사님이 얘기했어. 질소 비료를 주면 질소는 이제 식물을 크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얘가 성장하려고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분들을 잔뜩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름균이 얘를 공격하기가
더욱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질소비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차라리 여름 전에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칼슘제 연면 시비를 해라. 그거는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칼슘제 연면 시비를 지금부터 좀 꾸준히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그런다고 저는 막 2달 동안 막 물 안 주시는 분들 봤거든요. 옛날 카페에서. 나는 식물 학대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제라늄이 건조에 강하다고 해도, 그건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물을 주더라도 물기를 빨리 건조시키래요. 식물에 물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2달 동안 식물에 물을 안 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던 이론적인 내용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여기까지 다 들으신 분이라면 진짜 물음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어려운 내용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예방이 안 돼. 두 번째, 자, 제라늄이 싫어하는 거. 물음병이 좋아하는 거. 고온다습. 고온다습을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아주 좋아하는 창고라는 온도 있잖아요. 28도 이상. 그 온도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차피 예방할 수 없는 무름균, 걔가 있더라도 이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왜 그렇게 약하게 픽픽 쓰러지느냐? 식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나 건강하지 않게 키웠던 거예요. 또는 이미 고온으로 인해서 얘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어디 뿌리 같은 데가 이미 그 고온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옳다구나 하고 무름균이 그냥 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 베란다 가드닝의 이제 큰 문제점. 밀집해서 키우잖아요. 밀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름균은 물이고 땅이고 공기 중이고 마음껏 활개치고 다닌다고요. 얘네들을 멀리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키우래요. 논문에서는. 근데 우리 베란다는 정말 정반대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름철 고온다습, 그리고 밀집 환경. 그래서 여름에 무름병 떼주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튼, 저는 이 논문을 그때 정말 몇 주간 뒤지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토마토 무름병, 오이 무름병, 별의별 무름병에 관한 읽었는데, 내가 들었던 거랑 제일 유사한 건 다육이 무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일 열심히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름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것이죠. 예방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걸렸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20분 만에 2배씩 세포량이 성장한다잖아요. 빨리 삽수 채취하시고, 나머지는 폐기하시고, 그리고 밀집해서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에 두지 마시고, 그리고 무름병은 38도 이상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여름철 무름병을 피해가는 정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찾기 바라고요. 여름에 과습 때문에 무름병 온다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이 건강하다면, 생육 조건 자체가 건강한 환경이라면 과습이어도 무름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무름병균은 늘 항상 있거든요, 우리 옆에. 근데 왜 항상 여름에만, 초가을에만 그렇게 죽도록 난리를 치는 걸까요? 저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와 습도를 잡으려고 올여름 목표를 세웠어요. 전기세 10만 원 내는 것이 제 소중한 제라늄 떼죽음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제가 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라늄을 1년 초로 키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방법이 정말 없으면 그래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제라늄은 식물백과에 보세요. 수십 년을 사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라늄을 1년 초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을만 되면 싹 새로 사. 여름에 싹 다 죽여. 그리고 또 가을에 또 새로 싹 사. 이게 1년 초로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안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1년짜리가 별 잘난 척을 다 한다 싶지만요. 여튼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데요. 이론을 알아야 이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늘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거 빠뜨렸네요. 우리는 항상 물음병 하면 이 줄기가 까매지는 것만 보잖아요. 갑자기 입이 노래지거나 입이 축축 처지거나 줄기가 까매지는 것만 물음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라늄 속물음병이라는 게 있어요. 줄기 바깥은 멀쩡해요. 근데 안에 그 목대 안에 줄기 안에만 까매요. 바깥은 연두색 초록초록한데 제가 그걸 작년에 당했었거든요. 또 하여튼 희한한 건 다 당해. 제가 그걸 속물음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애가 위에 이쪽 입이 막 누래지고 입이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음인가? 아니 목대가 멀쩡해. 이게 도대체 뭐지? 카페에 물어봤죠. 저거 어디 있겠습니까? 네이버 카페 제라늄이 있는 정원.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물어보세요. 저도 거기다 물어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나 유튜브에 댓글 달리면 나보고 잿빛 곱하기 병을 막 이냐 아니냐 판단해달라 그러면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카페에 물어보세요. 저도 그때 제라늄 속물음병을 거기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맞더라고요. 잘라보니까 속물음이 왔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 긴 영상, 역대급 어려운 영상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재미새 인정입니다. 이상